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진화와 문명은 목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머리와 몸을 잇는 이 짧은 기관은 생명과 언어, 권력의 통로로 작용해 왔습니다. 목 이야기는 생물학자 켄트 던랩이 목이라는 한 기관만으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읽어내는 책입니다. 해부학, 인류학, 정치학, 예술사를 넘나들며 30cm의 통로 안에 담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3억 년 전 척추동물이 육지로 올라와 목을 갖게 된 순간을 진화의 전환점으로 봅니다. 목이 생기자 생명체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감각과 운동의 분리가 사고 능력을 낳았습니다. 이후 목은 호흡과 발성, 삼킴의 통로이자 감정을 표현하는 기관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책은 해부학을 넘어 사회와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목은 정신과 육체를 가르는 경계로 여겨졌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목은 오랫동안 폭력과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족쇄와 올가미, 단두대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반대로 목걸이와 스카프, 넥타이는 계급과 세대, 세계관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바마가 느슨한 포인핸드 넥타이로 대중적 이미지를 연출한 반면 트럼프는 과장된 더블 윈저 매듭으로 엘리트 감수성에 대한 거부를 드러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검은 터틀넥은 그런 상징의 해체였습니다. 이처럼 목은 시대의 정치적, 문화적 표정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책은 현대인의 거북목 세대에도 주목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이 받는 하중은 최대 27kg에 이릅니다. 켄트 던랩은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 전례 없는 진화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목은 여전히 생명과 문명의 경계에서 인간의 자세를 묻고 있습니다. 노화를 감추려는 화장술도 목의 흔적은 지우지 못합니다. 주름은 살아온 시간을 드러내며 숨과 언어, 감정의 흔적을 기록합니다. 목 이야기는 이 짧은 기관이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를 해부학과 인문학의 언어로 복원합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생명을 이어주고 말을 가능하게 하며 권력을 상징하고 사랑을 속삭이게 하는 인간의 통로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목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관이다. 이 책은 그 한마디를 3억 년의 시간으로 증명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제트팩, 에어바이크까지 인류가 더 쉽게 하늘을 날기 위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최근 인간이 공중 이동 수단의 실현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현재 개인용 비행체의 중심에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가 있습니다. 이는 대형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나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며 1명 이상의 탑승자를 수직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비행 안정화 시스템과 장애물 회피 기술의 발달로 기술적 실현은 이미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FPV 드론을 즐기는 애호가들의 DIY 문화도 이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미국의 헌터 코알드는 개인 제작 비행 스케이트보드 스카이서퍼를 개발해 주목받았습니다. 시속 64km로 20분간 비행할 수 있고 223km의 하중을 견디는 이 기체는 개인 제작 기술이 상업 단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옴니 호버보드, 어센드 다이내믹스 등도 등장했습니다. 어센드는 12개의 로터를 백팩 형태로 장착한 제트팩 시스템을 선보이며 초경량 비행체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SF 영화의 상상도 현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비티 인더스트리는 손에 장착된 마이크로 제트를 이용해 팔의 움직임으로 비행 방향을 조절하는 아이언맨형 제트팩을 개발했습니다. 폴란드의 볼로노트 에어바이크는 스타워즈에서 영감을 받아 제트 추진으로 시속 190km까지 날 수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작동 가능한 시제품을 공개했고 볼로노트는 사전 주문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제트 연료에 의존하는 구조상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현실화 단계에 있습니다. 폴란드 기업의 제슨원은 8개의 로터와 1인용 조종석을 갖춘 드론형 비행차로 시속 160km로 20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약 2억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응급 구조나 산악 구조용 실용 기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레프 에어로틱스가 개발한 플라잉카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경계를 허문 혁신적 구조를 갖췄습니다. 공기가 수직으로 통과하는 메쉬형 차체를 적용해 도로에서는 시속 40km로 주행하고 하늘에서는 177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형 항공업체들은 개인용을 넘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의 미드나잇은 완전 전기 배터리로 구동되며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워 시속 240km로 도시 내 80km 거리의 통근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조비항공은 수소 연료 기반 장거리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40km 비행 테스트에 성공한 뒤 아랍에미리트에서 항공택시 상용 서비스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은 공상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배터리 무게, 안정성, 규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피해 하늘로 출근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가정용 전력시장의 플러그인 태양광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붕형 태양광이 설치비와 인허가 문제로 진입장벽이 높았다면 이제는 콘센트 하나만으로 발전이 가능한 초소형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ABC 방송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루프톱 패널 설치비 상승과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축소가 맞물리며 저비용, 간편형 플러그인 태양광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급이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도 세입자나 일반 가정까지 손쉽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테런스 드와이어 씨는 비영리 단체 브라이트 세이버에 $2,000짜리 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400와트급 패널 2장과 인버터, 스마트 미터, 차단기로 구성된 이 장치는 월 평균 $35의 전기요금을 절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루프톱을 설치했다면 $50,000 이상 들었을 것이라며 환경을 위해 바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트 세이버가 최근 출시한 $399 소형 모델은 출시 6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공동 창업자 코라스트라이커는 태양광을 원했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며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적 지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타주는 일정 용량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공인 인증을 조건으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가정용 플러그인 태양광 시장이 제도적으로도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물론 시장성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UC 버클리의 세버린 보렌스타인 교수는 지역별 전기요금과 제품 효율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성보다 자립을 택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의 기계공학자 크레이그 키넌 씨는 $399 제품을 설치하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러그인 태양광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제 혜택 축소와 규제 완화 속에서 소비자 주도형 전력 전환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CLA 지속가능 사회연구센터의 로버트 커드 연구원은 유틸리티 기업들은 소비 감소를 반기지 않겠지만 기술이 제도보다 앞서가고 있다며 이제 에너지 시장의 중심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DNA의 아버지 제임스 왓슨이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세기 생명과학의 문을 연 인물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한 과학자이자 논란의 주인공으로 기억됩니다. 왓슨은 1953년 당시 24세의 젊은 나이에 프랜시스 크릭과 함께 DNA가 두 가닥의 나선형으로 꼬인 이중나선 구조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생명체가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복제하는지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촬영한 X선 회절 사진을 분석해 구조를 추론했고 이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됐습니다. 이후 세포 내 단백질 합성 과정과 유전자 돌연변이 메커니즘까지 밝혀지며 현대 생명과학의 기반이 확립됐습니다. 왓슨은 1962년 크릭, 모리스 월킨스와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1968년 교과서 유전자의 분자 생물학을 펴내며 세대를 초월한 생물학 교육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1990년에는 인간의 유전체 정보를 완전히 해독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해 인류 과학사에 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영광보다 논란으로 점철됐습니다. 2007년 그는 흑인과 백인이 지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속 연구소에서 명예직을 박탈당하고 강연이 취소되는 등 과학계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그는 사과했지만 2019년 다큐멘터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더욱 고립됐습니다. 여성 과학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도 비판을 샀습니다. DNA 구조 규명에 핵심적 역할을 한 로절린드 프랭클린에 대해 외모 품평을 하는 등 여성 혐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은 1958년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나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왓슨은 2014년 생활고를 이유로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메달은 알리샤르 우스마노프라는 러시아 재벌이 410만 달러에 낙찰받았으나 인류에게 남긴 공로를 생각해 메달을 왓슨 박사에게 다시 돌려주는 선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BBC는 그를 두고 생명의 비밀을 풀어낸 DNA의 대부이자 동시에 시대를 넘어선 논란의 인물로 남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